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2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적자가 큰 폭으로 줄었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가 선방했습니다. 미국 연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중동발 위기 속에도 연준의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알짜 해외 자회사 CJ셀렉타를 매각했습니다. 재무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CJ그룹이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영 환경 속에 쪼개고 붙이는 세판짜기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마침내 통과한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2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드디어 바닥을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적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반등에 신호탄을 쐈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가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서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은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1조 원 후반대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 1, 2분기 6천억 원대 영업이익에 그쳤는데 올 들어 처음으로 조 단위 영업이익을 회복했습니다. 잠정 실적에는 사업 부문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지만 증권가에서는 전분기 4조 원이 넘었던 반도체 부문 적자가 3분기에는 3조 원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대비 3분기로는 이제 적자가 축소된 거는 맞는 거죠. 그 지램이나 낸드 수량 증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 하락이 이제 약하니까 물량 증가 효과를 그대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부진에도 삼성전자의 실적을 지탱하던 스마트폰은 3분기에도 3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8월 조기 출시한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의 출하량이 6천만 대에 육박하는 등 신제품 효과를 톡톡히 본 영향입니다.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인 애플이 내놓은 아이폰 15 프리미엄 모델에 들어가는 OLED 물량의 약 90%를 싹쓸이하며 견고한 실적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갤럭시 G5 시리즈가 어쨌든 판매가 양호하였고 삼성 스마트폰 실적이 개선된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신규 아이폰 출시와 함께 이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4분기에는 남아있는 숙제인 반도체 실적 개선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고성능 DDR5를 비롯해 범용 DDR4 가격이 저점을 찍으면서 D램부터 4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D램보다 회복세가 더딘 낸드 플래시까지 내년 초 반등한다면 마침내 반도체 적자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31일 실적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부문별 성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미국 연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중동발 위기까지 덮치면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가 긴축을 중단해야 한다는 연준 내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파 인사로 꼽히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채금리는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5% 밑으로 내려왔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653%까지 하락했습니다. Market had a terrible August and a terrible September. Big sell-off.
And that was driven by higher interest rates. What happened with this shock with Hamas Israel, money poured into treasuries, yields came down, bond prices went up. 월가는 연내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될 확률은 지난주 40%에서 오늘 기준 12%로 급감했습니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기관은 연준이 연말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에 75bp 인하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펀드스트랫은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 증시가 바닥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가 임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지난 7월 중국 자회사를 팔았던 CJ제일제당이 석 달 만에 다시 알짜 해외 자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이 주력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CJ제일제당이 브라질 자회사 CJ셀렉타 지분 전량을 현지 기업인 번지 알리멘토스에 매각합니다. 이번 매각 결과 CJ제일제당이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금액은 우리 돈 4,800억 원 수준입니다.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매각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J셀렉타는 사료원료인 농축대두단백 분야 세계 1위 업체로 지난해 매출 1조 1,320억 원에 순이익 1,236억 원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농축대두단백은 대두에서 콩기름을 짜고 난 뒤 남은 부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가축용 사료원료인데 원재료 가격 변동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는 탓에 불안정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적이 널뛰는 농축대두단백 사업 대신 CJ제일제당이 사업 고도화를 위해 선택한 것은 발린이나 알지닌 등 고부가가치 아미노산 제품입니다. 이미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매출 비중은 지난 2분기 21%로 상승했고 이번 매각에 따라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매출 1조 원대 해외 자회사 매각에 나선 건 CJ그룹의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중국 자회사 지상주의 보유 지분 전량을 3천억 원에 매각한 바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8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CJ그룹 주력 사업인 유통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업황 개선이 더딘 데다 하루빨리 CJCGV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CJ제일제당이 그룹 내 캐시카우를 담당하는 만큼 적극적인 자금 확보가 그룹 재무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한국경제TV가 상장사와 투자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2023 IR 대전이 오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민정 기자. 네, 저는 지금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기업들이 IR을 했는데 조금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모두 18개 기업들이 IR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최근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 루닉과 폴라리스 오피스, 엔캠, 하이로닉 등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샀습니다. 오늘 IR 대전에 문을 연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의 로봇 시장은 약 2%에 불과하고 잠재 시장 규모는 하나로 약 1경 정도에 달할 것이라며 경쟁사 대비 뛰어난 정밀함과 안전성, 또 다양한 산업화 역량 등을 강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산 로보틱스는 내년 초 유럽을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협동 로봇 기술을 자율주행과 또 고도화된 AI 기술에 결합해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보관입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 측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조인트 토크 센서라는 핵심 부품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밀한 로봇이다라는 부분이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처럼 내년에도 저희가 장기적 성장을 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실 흑자가 날 수 있는지 여부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 저희가 윤곽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과거 미얀마 가스존으로 대표되는 사업군에서 더 다양하고 수익성이 높아진 포트폴리오를 통해 앞으로의 실적 개선 방향성을 설명했는데요. 4%대 이상의 영업이익률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을 통해 업, 미들, 다운, 스트림을 모두 아우르는 에너지 밸류 체인을 완성했다며 호주 세넥스 증산 부분 중 일부를 국내로 가져와 다운스트림에 활용할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루닛과 폴라리스 오피스 등 올해 주가가 300% 가까이 뛰었던 기업들도 IR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루닛은 2025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루닛 IR에 나선 박현성 CFO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2025년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이제 BEP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제 매출액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올리는 거를. 최 기자, 지금 이 시간에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이 포럼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IR 대전에 이어 지금은 2024 글로벌 인베스터스 포럼에서 최인철 커니코리아 파트너가 생성형 AI가 바꿀 미래, 기업은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내용으로 향후 생성형 AI를 통해 기업들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 파트너는 생성형 AI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가운데 향후 AI를 활용하지 않는 회사는 도태될 것이라며 생성형 AI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김창욱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 MB 파트너가 내년 반도체 시장 트렌드와 업계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고금리 장기화, 또 중동 전쟁 이슈 등의 상황에서 자신만의 대응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2023 IR 대전 GIF가 열리는 한국거래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생긴 이른바 불황형 흑자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걱정입니다. 이 수출이 본격 반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중동 사태가 확전될 경우 유가가 치솟으면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불안한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경상수지는 48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승용차, 선박 등 주요 수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입니다. 다만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서 생긴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승용차 수출을 중심으로 상품 수지가 개선되면서 수출 감소폭은 줄었지만 수입 규모는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비축 물량을 크게 확대한 역기저 효과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도 한국은행은 향후 경상수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에 그 원유 수입 금액이 감소폭이 축소된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에 그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업체의 그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 장비 공급이 이제 허용된 점은 또 반도체 관련해서 좀 긍정적 요인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또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른다 하더라도 반도체 우리나라 전체 수출 부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급격히 다시 옛날과 같이 완전히 회복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에너지 가격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또 5%나 올랐고 올 연말에 $100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되겠지만 큰 폭의 흑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상수지 목표치는 270억 달러. 8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이어진다면 목표치 달성은 가능해 보이지만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뛰면
수입을 자극해 불황형 흑자를 내는 것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오늘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가계부채였습니다. 당장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에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 규모는 18조 원. 지난달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조 원 안팎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당국의 정책 엇박자로 인해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위원장님이 연두 보고하실 때 광대출 문제라고 했는데 그 주변의 금융위는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신청받았습니다. 결과만 보면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실패한 상황 아닙니까? 이에 대해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서민주택 구입 자금 공급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사겠다고 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순이다 이런 말은 저는 별로 동의는 안 합니다. 최근 급격하게 불어난 50년 만기 주담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암묵적으로 승인해놓고 은행권에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주연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간에서 주담대 하는 상품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받아보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느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이에 맞춰 시중은행들도 대출금리 인상에 돌입했습니다. 올 초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인위적으로 낮췄던 가상금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영 환경 속에 쪼개고 붙이는 세판짜기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 사업 재편의 스타트를 끄는 건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은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전담자 회사의 신설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통한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성 증대는 물론 신약 연구개발 추진력 강화, 투자 유치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실현한 겁니다. 셀트리온 그룹 역시 계열사 합병을 통한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 8월 상장 3사 합병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이 가운데 1차 합병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승인 안건에 대한 표결이 오는 23일 예정돼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보다 낮은 주가가 부담이지만 양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의 합병 찬성 의견이 제시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HLB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HLB생명과학도 에너지 사업 부문의 분할에 나서며 각 영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사업 재편 움직임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악재가 경영 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질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인수합병과 기술 이전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과 함께 사업구조 재편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특성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진단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 자체는 M&A라든가 라이센싱이라든가 조인트 벤처라든가 이런 혁신 전략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진 경영 환경 속 사업 재편에 나선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의 불똥이 뜻밖에도 우리 무기 수출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 천궁2를 사기로 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나서면서 최종 계약을 앞두고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연내 계약이 확실시되던 천공투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4달 중 사우디 측과 수출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천공투는 LIG 넥스원과 한화가 만든 지대공 유도미사일로 고도 20km, 사거리 50km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어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립니다. 사우디는 중동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아랍에미리트가 지난해 4조 3천억 원 규모로 천공투를 우리나라로부터 사들이자 이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천공투 수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계약 규모도 UAE보다 3배 수준인 약 13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돌발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데다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배후가 미 적대국인 이란이란 의심이 커지면서 한 사우디가 만남을 이어가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해석입니다. 빈살만 황치자가 팔레스타인 국민 팬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한 그 상황이 이제 무기 수출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겠죠. 당장 무기를 판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 하반기 대규모 수출 기대했던 LIG 넥스원과 한화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IG 넥스원은 천공투의 발사체, 한화 시스템은 레이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와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천공투 수익의 약 60%를 배분받는 LIG 넥스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내 수출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연내 착공에 들어가는 인천 계양이 보상 문제를 놓고 막판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주에 대한 보상은 끝났지만 일부 세입자들이 영업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LH는 보상 기준이 규정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계양구에 나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수도권 5개 지구 중 한 곳입니다. 토지 보상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면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꼽힙니다. 정부 공급 대책의 핵심 축인 3기 신도시 개발 현황에 대해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926 공급 대책은 12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추가 물량 3만 가구를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첫 삽을 뜨자마자 보상 지연과 LH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입주 시점이 1년 이상 밀렸습니다. 실제 5개 지구 중 입주 예정일과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인천 계양조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둘러싸고 현지 사업자들과 LH 사이에 소송전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LH는 현지 사업자들의 영업보상금을 제외한 이사비만 지급하고 이행 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상황. 해당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보상을 다 받고 나갔고 우리 세입자들은 영업보상을 전혀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관적인 주장은 예규에 그런 보상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LH는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해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동안 들썩였던 인근 부동산 가격도 내려앉고 문의 전화도 줄었습니다. 처음에 많이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주민들도 많이 들떠 있었고 좋아했고 지금은 조금 뜸한 편이긴 해요. 그래도 가끔씩 전화 오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죠.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 중에선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926 주택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000평이 넘는 부지에는 연내 착공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풀만 무성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정부. 하지만 LH를 둘러싼 리스크, 현지 주민들의 반발, 불확실한 수요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